필리핀에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은퇴자 천국이래요. 그 말을 믿고 집을 팔았습니다. 30년 모은 전 재산 2억 8천을 들고 세부로 떠났죠. 아내가 꿈꾸던 해변 카페를 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제 가게 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체인과 자물쇠를. 여기 이제 당신 가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시청 시설관리직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전기, 배관,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스템까지. 남들이 편하게 일하는 동안 저는 지하와 옥상을 오갔습니다. 새벽에 보일러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장비 가방을 메고 뛰어갔습니다. 퇴근 직전 엘리베이터 멈춤 신고가 들어와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 시청 사람들은 저를 김 기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존중의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들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겨울에는 옥상 냉각탑을 점검하러 올라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밸브를 돌렸습니다. 여름에는 지하 기계실에 들어갔습니다.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배관을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견뎠습니다.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김 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이 끝났는데 뭐가 남았을까? 퇴직금 5,200만 원, 월 115만 원짜리 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구함, 작업장갑, 이름표가 새겨진 안전모, 30년의 흔적을 박스 하나에 담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웠습니다. 시청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드나들던 그 문,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두 아직 일하고 있을 시간이니까요. 저만 떠나는 겁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지하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매일 아침 출근할 곳도 없고 고칠 기계도 없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내 정화가 몇 년 전부터 했던 말. 여보, 언젠가 따뜻한 나라에서 조그만 카페 해보고 싶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응. 끝났어? 아내는 제 손에 들린 작은 박스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아줬습니다. 30년이 이거 하나네? 아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하고 살아요? 글쎄 좀 쉬다가 뭐라도 찾아봐야지. 쉬면서요? 아내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해요? 따뜻한 데서 카페 하고 싶다고. 아, 그거? 네. 그냥 꿈 같은 얘기였는데 이제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사는 삶. 해변이 보이는 창가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오후. 그게 아내의 꿈이었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동네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고 키우느라 꿈을 접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언젠가 여유 생기면 조그만 카페 해볼까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었죠. 응, 그럼. 언젠가 해보자. 그 언젠가가 막연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 눈에는 진짜 기대가 보였습니다. 30년을 묵혀둔 소망. 여보, 우리 정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딸도 다 컸고 퇴직금도 있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여전히 맑은 눈. 30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의 꿈을 이뤄줄 차례다. 아내의 꿈을 이뤄주기로 결심한 다음 날부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퇴직금 5,200만 원, 월 115만 원 연금, 서울에서 카페를 열려면 최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권리금까지 생각하면 1억은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돈으론 불가능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연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부동산 앱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도 눈치챘는지 더 이상 카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60대 부부의 필리핀 은퇴 생활, 한 달 생활비 공개.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세부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집 렌트비 40만 원, 식비 30만 원, 나머지는 여유 자금이에요. 한국에선 꿈도 못 꿨던 삶이에요. 부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봤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창업 비용도 한국의 절반이에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물가도 싸고 50세 이상이면 SRRV 비자로 장기 체류 가능해요. 저는 관련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필리핀 은퇴 이민 관련 영상이 수십 개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3분의 1 비용으로 살 수 있다. 은퇴자 천국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5,200만 원에 적금 해약하면 3천만 원. 집을 팔면 2억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 필리핀에서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 5천만 원. 생활비 예비 자금 3천만 원. 나머지 2억은 비상금으로 묵혀두면 됐습니다. 연금 115만 원도 계속 들어올 테니 생활은 문제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은퇴 이민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세부 3년 차 거주 중 정말 만족합니다. 한국에서의 빡빡한 삶이 거짓말 같아요. 물가 저렴하고 사람들 친절해요. 부정적인 후기도 있었습니다. 현지 법률 문제 조심하세요. 외국인 사기 많으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그런 글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만족스러운 후기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필리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 세부 막탄 지역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한인 커뮤니티도 활발하대요. 카페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래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선 불가능했던 꿈이 필리핀에선 가능해 보였습니다. 2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필리핀 비자 조건, 생활비, 창업 절차, 부동산 정보.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SRRV 비자는 5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했습니다. 예치금 2만 달러면 장기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은행 이자도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봐요. 답사라도. 그래?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자. 2월 초 저희는 세부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왕복 항공권 2장, 5일간의 답사 일정.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설레요? 아내 얼굴에 20년 만에 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설렘. 저도 마음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부공항에 도착한 순간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인데도 30도가 넘는 날씨. 한국은 영하였는데 여기는 한여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야자수, 오토바이, 형형색색 건물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가 다르네요. 그러게. 뭔가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저도 느꼈습니다. 한국에선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공과금 납부일.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게 없어 보였습니다. 숙소는 막탄 해변 근처 작은 리조트였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바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 야자수 그늘 아래 놓인 빛이 채어. 아내가 샌들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요. 아내가 손짓했습니다. 달려가 보니 작은 개들이 모래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딸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가 저렇게 웃었을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 저녁 해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비큐 생선과 새우 요리, 맥주 2병. 계산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돈으로 2만 원, 한국 같으면 8만 원은 나왔을 요리였습니다. 여보, 여기 물가 정말 저렴하네요. 그러게. 이 정도면 우리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겠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한인 부동산을 통해 상가들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 곳은 해변가에서 10분 거리. 1층 상가, 크기는 약 30평. 월 임대료 60만 원.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사람 왕래가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쇼핑몰 근처. 사람은 많았지만 임대료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안가 가까운 조용한 주택가. 1층 상가, 크기 25평. 월 임대료 50만 원.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뒤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에요. 여기가 딱이에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여기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잖아요. 저쪽 벽에 카운터 놓고 저기 테이블 배치하고. 아내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예요. 조용하지만 관광객도 지나다니고 근처에 한인들도 많이 살아요. 계약 원하시면 빨리 결정하세요. 경쟁 많은 자리예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여기로 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집 팔고 여기로 올 거야? 여보는 어때요? 나야 내가 행복하면 돼. 저도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살아봐요.
여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집을 팔겠습니다. 5일간의 답사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세부 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곧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영원히. 그래? 이번이 마지막 이별이야.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25년 살았던 24평 아파트. 딸아이가 자라난 그 집.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2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빨리 팔리는 편이에요. 2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잔금일을 3월 말로 잡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아내는 방마다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안방, 딸아이 방,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커피 머신을 보더니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우리 인생 살아보자. 여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문 뒤에 남았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4월 초 저희는 세부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짐 가방 4개를 들고 왔습니다. 편도 항공권이었습니다. 돌아갈 한국집은 이제 없었습니다. 먼저 임시로 머물 숙소를 잡았습니다. 해변 근처 작은 콘도, 월세 70만 원. 카페가 안정될 때까지 여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상가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손님,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필리핀 법으로 외국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현지인과 동업을 하거나 현지인 명의로 등록해야 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믿을 만한 현지인 명의를 빌려요. 다들 그렇게 해요. 걱정 마세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 집을 팔았고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이 한국인을 소개했습니다. 박세훈, 40대 후반, 필리핀 거주 12년 차라고 했습니다. 세부에서 한인 대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세훈은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퇴 이민자들 다 이렇게 해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 수십 건 처리했어요. 제가 믿을 만한 현지인 명의자 구해드릴게요. 계약서도 제가 법률 검토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비용은 컨설팅 수수료로 300만 원만 주시면 돼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의를 빌리면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나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한인들 다 이렇게 합니다. 박세훈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른 한인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분들도 다 현지인 명의로 하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뒤 박세훈이 현지인을 데려왔습니다. 로웰이라는 30대 필리핀 남자였습니다. 로웰은 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로웰 명의로 모든 서류를 진행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은행 계좌 개설, 모두 로웰 이름으로 됐습니다. 박세훈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명의자 로웰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고 실제 사업 운영권과 소유권은 김태수 씨에게 있다. 통장 관리, 매출 관리 모두 김태수 씨가 한다. 저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박세훈이 전문가니까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로웰도 서명했습니다. 박세훈에게 컨설팅 비용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카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았습니다. 카운터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커피 머신과 냉장고를 들였습니다. 아내가 직접 간판을 디자인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커피집. 아내가 꿈꾸던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총 비용 4,500만 원. 예상보다 조금 더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가게에 나와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원두를 고르고 시럽을 만들고 메뉴를 짰습니다. 20년 전 꿈을 이루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마친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야. 꿈만 같아요. 제가 진짜 카페 주인이 되다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웃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로엘 명의로 된 그 서류들이, 박세훈이 만들어준 그 계약서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 줄은. 5월 초 카페 오픈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손님 올까요? 올 거야. 걱정 마.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새로 오픈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아내가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와, 맛있네요. 여기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손님이 10팀 정도 왔습니다. 매출 1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카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바다 보이는 카페, 커피 맛 좋아요. 사장님 친절하시고 분위기 좋아요.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내는 매일 웃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커피 내리고 청소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도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재료 사러 시장 가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30년 만에 아내와 함께 일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2달이 지났습니다. 카페가 안정됐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40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 임대료 5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인건비 없음, 순이익이 7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금 115만 원까지 합치면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남는 돈은 따로 모았습니다. 비상금으로 쓰려고요. 어느 날 로엘이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로엘. 무슨 일이야? 명예대여료 받으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계약서대로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로엘은 돈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7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엘이 가게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돼요? 응, 그럭저럭.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왜? 그게 왜 궁금해? 아, 그냥 궁금해서요. 로엘이 매출을 물어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로엘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남자 둘을 데려왔습니다. 사장님, 제 친구들이에요. 여기 구경시켜줘도 돼요? 그래? 3명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운터, 창고, 주방까지. 뭔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로엘 이름이니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로엘이 박세훈과 함께 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박세훈이 말했습니다. 로엘이 명예대여료를 올려달래요. 네? 갑자기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도 더 받고 싶대요.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요. 계약서에 1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로엘이 안 그러면 문제 만들겠대요. 문제라니요? 명의가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로엘 비위 맞춰주세요. 30만 원 주시고요. 제가 로엘 설득해 볼게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로엘에게 30만 원을 줬습니다. 로엘은 돈을 받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로엘이 이상해.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해. 괜찮을까요? 박세훈이 해결해 준대. 믿어보자.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8월 중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9시에 카페로 갔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게 문에 굵은 체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본 건물 사용 불가. 법적 조치 진행 중.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왜? 저도 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자물쇠 채우고 갔어요. 로엘이랑 남자 몇 명이요? 로엘이요? 네. 여기 주인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의가 로엘 이름이니까. 법적으로는 로엘이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박세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뚜.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세훈 씨 급합니다.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도 안 떴습니다. 로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했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다. 아내가 자물쇠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안에 제 물건들이 다 있어요. 커피 머신, 냉장고, 원두. 여보, 어떡해요? 저도 울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집을 팔아서 만든 카페, 아내의 꿈,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제 가게가 불법으로 폐쇄됐어요. 돈을 다 투자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게 명의가 누구예요? 로엘이요. 하지만 제 돈으로. 법적으로 로엘 소유예요. 당신은 외국인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하세요. 하지만 이기기 힘들 거예요. 명의가 로엘 이름이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갔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명의가 현지인이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필리핀 법으로 처리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소송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승소 가능성 낮습니다. 이런 사례 많아요. 조심하셨어야죠.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세훈과 로엘을 찾아다녔습니다. 박세훈 사무실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로엘 연락처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세훈이란 사람 아시는 분? 로엘이란 현지인에게 사기당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박세훈한테 당했어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몇 명 당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비 50만 원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계약서 보니까 법적 효력 없어요. 명의가 로엘이면 로엘이 주인이에요. 당신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쪽지예요. 소송에도 이길 가능성 거의 없어요. 포기하는 게 나아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에 8천만 원, 카페에 4,500만 원을 썼고
컨설팅 비용, 생활비로 쓴 돈 2억 8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 커피 머신, 냉장고, 원두, 집기 1,500만 원어치는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가요. 여기 더는 못 있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9월 초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편도 항공권 2장, 남은 돈 8천만 원 중 일부를 썼습니다. 숙소 짐을 쌌습니다. 올 때 가방 4개였는데 돌아갈 땐 2개였습니다. 아내가 가방에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카페에서 쓰던 핸드 드립 세트였습니다. 여보, 그건 왜 가져가? 이것만은 가져가요. 제가 꿈꿨던 거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세부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개월 전 설렘으로 봤던 그 거리. 이제는 악몽으로 남을 거리. 아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월에 서울은 쌀쌀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25년 살던 아파트는 이미 남의 것이었습니다. 일단 모텔부터 잡았습니다. 역 근처 저렴한 곳, 하루 5만 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65세, 집 없는 노인. 며칠 동안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전세는 최소 1억 5천만 원. 월세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연금 115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곳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45만 원. 방 크기 2평. 창문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아내가 좁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카페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한 거야. 방에는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만 있었습니다. 짐을 풀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드립 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으며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건 버리지 말아요. 언젠간 다시 쓸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카페를 할 수 없다는 걸.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5세 노인을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찾아다닌 끝에 물류센터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당 8만 원. 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청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65세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첫날 일하고 집에 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하루 4시간, 일당 5만 원. 남의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수입 월 200만 원, 아내 수입 월 100만 원, 연금 115만 원, 총 415만 원, 고시원 월세 4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집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언제쯤 가능할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물류센터 출근, 저녁 7시 퇴근, 고시원 복귀, 좁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책상 위 드립 세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다시 작은 가게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여보,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설거지로 갈라진 손, 청소로 굳은 손마디. 30년 전 다방에서 일하던 그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우리 함께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일해서 모은 돈, 집을 팔아서 만든 미래, 모든 게 4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아내도 여전히 가사 도우미 일을 합니다. 고시원 생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립니다. 좁은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가끔 아내가 책상 위 드립 세트로 커피를 내립니다. 여보, 커피 마셔요. 응.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작은 위안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금씩. 언젠간. 응. 언젠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다시 일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걸. 2억 가까운 돈을 잃었다는 것.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30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필리핀 은퇴 이민. 영상으로 보면 천국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아십니까? 외국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입니다. 법은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사관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를 믿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해요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한인들 다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터넷 영상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성공 사례만 보이고 실패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은 말하지 않으니까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지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떠나는 건 쉽습니다. 돌아오는 건 너무 비쌉니다. 집을 팔지 마십시오.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직접 가서 6개월 이상 살아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현지 한인회에 물어보십시오. 실패 사례도 찾아보십시오. 필리핀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법과 시스템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내가 있으니까요. 아내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언젠가 다시 작은 집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언젠가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필리핀 은퇴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 부디 신중하십시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지 마십시오.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준비 없는 도전은 재앙이 됩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반도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화려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 나이 58, 명예퇴직이라는 벼랑 끝에서 아내 몰래 적금을 깨 하이닉스를 샀던 게 지난 2021년의 봄이었습니다. 남들은 국장이 답이 없다며 비웃고 떠날 때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눈물로 밤새워 공부하고 4년을 버텨낸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분명 2억이라는 거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벌고도 한동안 불행해야 했던 한 은퇴 가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3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문이 돌았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희망이라고는 없는 통보였습니다. 제 나이 58, 30년을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긴 세월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저 성실했던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문이 돌던 날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레 말을 걸더군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무서워도 언제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이라는 자리가 짊어진 무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 식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평소보다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키우더군요. 여느 때 같으면 드라마 얘기에, 자식 걱정에, 별것 아닌 일로 도란도란 떠들던 식탁이었는데 그날은 그저 차가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목이 막혀 밥이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천장만 바라보다가 타들어가는 마음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대학 동창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야, 하이닉스 봤냐? 오늘 또 올랐다. 드디어 14만 원 넘었어. 나 이번에 꽤 짭짤하다.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친구가 글을 얹었습니다. 진작에 더 살 걸 그랬다. 15만 원, 20만 원도 금방 가겠는데? 아깝다, 아까워. 화면 속 글자들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는 온 세상이 주식 얘기뿐이었습니다. 점심 식당 옆 테이블에서도 퇴근길 꽉 찬 지하철 안에서도 들려왔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아저씨마저 통화 너머로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해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이름이 귀에 박히다 못해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멋모르고 펀드에 손댔다가 반토막이 났던 쓰린 기억 때문에 그 뒤론 주식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꼬박꼬박 적금 넣고 예금 드는 게 자산을 지키는 전부라 믿었습니다. 주식은 도박 같았고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 같다는 지독한 소외감이었습니다. 누구는 하이닉스로 몇 달 만에 월급의 2배를 벌었다고, 처남은 삼성전자로 차 한 대 값을 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동학개미니 뭐니 하면서 지금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30년을 앞만 보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겨우 짐을 싸야 하는 처지인데 주변 사람들은 힘 안 들이고 돈을 복사하듯 불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퇴직금으로 뭘 해야 하지? 아내에겐 이 막막함을 어떻게 털어놔야 할까? 치킨집이라도 차려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뉴스만 봐도 훤히 보였습니다. 권리금에, 보증금에, 인테리어비까지 대고 나면 퇴직금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넣어도 3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남은 돈을 은행에만 묻어두기엔 이자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1년을 꼬박 맡겨봐야 한 달 커피 몇 잔 값 나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그 이름에 눈길이 갔습니다. SK 하이닉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온통 장밋빛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외국인이 쓸어 담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 차트는 코로나 이후로 무서운 각도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외쳤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홀린 듯이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AI 시대가 오면 반도체는 쌀이자 석유가 됩니다. 지금이 막차 타실 기회입니다.
그 달콤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제 손때 묻은 비상금 3천만 원.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며 밤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조급함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또 오른다. 이번에도 구경만 할래? 너도 딱 한 번만 용기 내봐. 다음날 아침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계좌를 만들고 거금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주당 14만 5천 원. 총 206주. 매수 버튼을 꾹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엄청난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조금만 오르면 얼른 팔아서 조용히 보탬이 되자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였는지 그 비극을 깨닫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른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는 거짓말처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4만 5천 원이던 주가가 14만 3천 원이 되고 이내 14만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었습니다. 주식이 맨날 오를 수만은 없는 법이니까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곧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숨고르기가 앞으로 내 숨통을 죄어올 잔인한 폭락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3만 5천 원, 12만 원. 주가는 멈출 줄을 모르고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홀린 사람처럼 주식 앱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3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성실하게 모은 돈이 매일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퇴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공문이 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30년을 몸담았던 정든 회사를 나왔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세월의 짐치고는 손에 든 박스 하나가 참 초라하더군요. 30년이 그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멍할 뿐이었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집에 도달하니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주 앉아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주식 앱을 켰습니다. 퇴직 후 백수가 되어 확인하는 내 생애 첫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4만 5천 원에 샀던 주가는 어느새 11만 5천 원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회복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제 간절한 바람을 비웃듯 멈추지 않고 굴러떨어졌습니다. 11만 원, 10만 원. 그리고 잔인했던 2021년이 저물어갈 때쯤 주가는 끝내 10만 원 선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자리가 구로 바뀌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 있는 아내에게 들킬까봐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 없이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내 소중한 비상금 3천만 원이 눈앞에서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는지 그 순간 그게 참 사무치게 서럽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나 사실 큰일 났어. 나 돈 다 잃었어. 나 어떡하지? 하지만 끝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장으로서의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뜨거운 한숨을 삼키며 혼자서 사겨내야 했습니다. 잔인했던 2022년이 저물어갈 때쯤 주가는 마침내 7만 원대라는 잔인한 바닥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내 3천만 원은 고작 1,400만 원이라는 초라한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 저는 진지하게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릴까?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끝내야 할까?
하지만 매도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도 차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팔면 내 소중한 1,600만 원이 공중으로 영영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허망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생전 안 하던 짓을 시작했습니다. 독하게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반도체가 무엇이길래 내 목을 죄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남들이 좋다니까, 귀동량으로 오른다니까 샀던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반도체에는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더군요. 깊은 불황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호황이 오고, 호황이 꺾이면 다시 불황이 찾아온다는 법칙. 그리고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이 바로 깊은 불황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걸 깨달은 순간 마음의 요동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은 잘 몰랐기에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알고 나니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침 눈을 뜨면 경제 뉴스부터 정독했고, 반도체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샅샅이 구독했습니다. HBM이 뭔지, AI 서버가 왜 그토록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늙은 나이에 처음 접하는 용어들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HBM?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AI 가속기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침침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모르는 단어들을 몇 번씩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이 흐르자 머릿속에 흐릿했던 윤곽이 선명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데이터를 처리할 거대한 서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서버가 늘어날수록 반도체 메모리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핵심 중의 핵심에 바로 내가 가진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선 조용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예전 전문가의 말대로 AI 시대의 반도체는 새로운 시대의 쌀이자 석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주변을 보니 세상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 나스닥만 외쳐대고 있었죠. 한국 주식은 답 없어요.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지.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에게 조심스레 하이닉스 얘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는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김 부장, 아직도 국장을 붙들고 있어? 나는 진작에 다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잖아. 하이닉스? 글쎄, 코스피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국 제자리 걸음인 박스피인데 뭘 기대해. 그 씁쓸한 말이 꽤 오랜 시간 잔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도,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확신이 더 단단해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침을 뱉으며 떠나갈 때 내가 이 자리에 꿋꿋이 남아있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치열하게 공부해서 얻은 나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거인에게 독점 납품을 시작했다는 사실, 전 세계 AI 인프라가 팽창할수록 이 회사의 고가는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저는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나온 퇴직금 중 일부를 아내 몰래 조용히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눈물겹게 아껴가며 30만 원, 형편이 좀 나을 땐 50만 원씩 주식을 조금씩 더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7만 원 바닥을 칠 때도 샀고 8만 원으로 고개를 들 때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훗날 동틀 때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까맣게 몰랐습니다. 남편이 매달 용돈을 쪼개고 아껴가며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끔 아내가 안쓰러운 눈으로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용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써요? 아냐, 나이 드니까 밖에서 쓸 데가 없어서 그래. 그냥 집밥이 좋아서 그래. 저는 그저 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자그마치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남들은 미국 주식이다 대세 상승장이라며 잔치를 벌일 때 저는 홀로 어두운 방 구석에서 국내 반도체 주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는 철저한 혼자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한 늙은이의 고집이랄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시대가 온다. AI 바람이 불면 이 죽어있던 주식은 반드시 깨어난다. 그 굳은 믿음 하나만을 등불 삼아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서 자그마하고 눈부신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주식 앱을 열었는데 화면이 평소와 문득 달랐습니다. 내 눈을 멀게 했던 잔인한 파란색 숫자들이 사라지고 화면 가득 온통 빨간색 불이 켜져 있더군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바짝 당겨 다시 보았습니다. 빨간색이 맞았습니다. 20만원.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7만원, 8만원 늪지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주가가 어느새 20만원 고지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좌를 열어보니 그 지독한 바닥에서 용돈을 쪼개며 눈물로 사모았던 주식들 덕분에 전체 수익률은 이미 50%를 훌륭하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 내 외로운 고집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한 가지 생각이 가슴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얼른 베란다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혼자씩 웃었습니다. 야속하게만 길었던 그 어두운 터널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생기더군요. 그토록 바랐던 순간인데 기쁘면서도 어딘가 시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같이 걸어와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하이닉스 얘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국내 주식은 답이 없다. 미련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가라며 저를 미련한 늙은이 취급했죠. 그런데 주가가 오르자 대학 동창 단톡방에 알람이 울리더군요. 야, 요즘 하이닉스 장난 아니게 오르더라.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하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장은 백날 해봐야 박스피라며 핀잔을 주던 바로 그 친구였으니까요. 세상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에선 온통 엔비디아의 신화와 미국 나스닥의 폭등만을 찬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은 그저 코스피 뉴스 자막 한 줄로 쓸쓸하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은 잘 올라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가슴을 저미도록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내 계좌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에 주가는 멈추지 않고 폭주했습니다. 20만 원이던 주가가 25만 원이 되고 마침내 30만 원 고지마저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수익률이 100%를 찍던 날 밤 저는 홀로 부엌 불을 끄고 소주를 한 잔 털어 넣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털어놓을까 싶다가도 망설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아내가 깜짝 놀라며 여보, 돈 벌었을 때 지금 당장 다 팔아요. 하고 제 등을 떠밀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매도 버튼을 누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AI 관련 뉴스는 매일 홍수처럼 쏟아졌고 하이닉스의 HBM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하니 더 크게 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짜릿한 흥분 속에서 문득 정체 모를 기괴한 공포가 제 덜미를 잡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슴 밑바닥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은퇴한 늙은 가장의 슬픈 본능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이야.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면 내 나이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만약 내일 당장 폭락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며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그토록 반가우면서도 숫자가 커질수록 내 심장은 오히려 더 작게 쪼그라드는 기이한 심리.
그것이 바로 돌아갈 직장이 없는 은퇴 가장이 마주해야 하는 가장 잔인하고 슬픈 딜레마였습니다. 2025년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정말 숨이 턱하고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50만원, 50만원. 제가 처음 샀던 가격의 3배가 훨씬 넘는 기적 같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닥에서 눈물로 사 모았던 주식들까지 합치니 계좌에 찍힌 총 평가 금액은 이미 2억 원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 남짓이 어느새 2억이라는 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날은 온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맛이 나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무슨 말을 걸어오는데 머리가 멍해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2억이라는 그 묵직한 숫자만이 온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안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차마 불을 켤 엄두도 나지 않아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핸드폰 화면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그 잔인한 질문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10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떠들던 호황기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돈이 3억이 되고 4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냉정한 은퇴자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이야. 은퇴하고 아내와 늙어갈 때 쓸 전 재산이라고.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꺾여버리면 내 나이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두 가지 생각이 밤새도록 제 가슴 속에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저는 결국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 거둔 1억 5천만 원의 순수익. 이 돈이면 내 남은 노후의 공기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이 정도면 내 좁은 그릇치고는 과분하게 먹은 거다. 마음을 다잡은 저는 천천히 매도 화면을 열고 수량칸에 전량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자그마치 4년이었습니다. 이 주식 한 종목을 들고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세월이 말입니다. 7만 원대 바닥에서 계좌가 반 토막이 났을 때도 손절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아껴가며 꿋꿋이 모아왔던 지난 4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소리 죽여 울던 밤,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며 핀잔을 주던 옛 동료의 비웃음,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며 밤새 HBM 기술을 검색하던 외로운 새벽들. 그 고독했던 독공의 시간들이 이 작은 버튼 하나에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매도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매도 완료. 화면에 그 네 글자가 뜨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홀가분하지도 그렇다고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듯 멍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통장에는 현금 2억 원이 넘는 거금이 찍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를 앉혀두고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사실 오래전부터 아내 몰래 주식을 좀 하고 있었어. 아내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당신이 주식을? 대체 얼마를 했는데? 여기 통장 봐봐. 2억 좀 넘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혼자 소갈이 하느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돈을 벌어왔다는 기쁨보다 내 외로움을 먼저 알아주는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컥하고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동네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부딪히며 아내가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저 역시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30년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처절한 후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며칠은 참 평온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괜찮은 척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2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와 있었고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며 삼겹살에 소주까지 기분 좋게 마셨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매일 주문을 외웠습니다. 잘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제때 잘 내린 거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식을 다 팔았으면 미련 없이 끊어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슬쩍 보자, 아니 그냥 오늘까지만 마지막으로. 그렇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었습니다. 매도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50만 원이던 주가가 51만 원이 되어 있더군요. 피식 웃으며 그러려니 했습니다. 팔고 나서도 주가는 당연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은 52만 원, 또 그 다음 날은 54만 원. 주가는 멈추지 않고 매일 파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처음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돈이라고, 나는 이미 내 그릇만큼 과분하게 먹고 나왔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앱을 열었다가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거짓말처럼 6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60만 원. 제가 전량을 던졌던 그 가격보다 정확히 10만 원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가진 주식수를 대입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미련하게 들고 있었어도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더 생겼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날 점심 밥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입맛이 없나 보네. 아냐, 그냥 좀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 끝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잔인하게도 주가는 제 속 타는 마음을 비웃듯 매일매일 폭주했습니다.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주가는 제가 팔고 떠난 50만 원이라는 가격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주식창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열면 또 올라가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중독된 사람처럼 제 손가락은 매일 아침 기어코 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주당 100만 원, 100만 원을 넘어서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겨울의 시린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담배 한 개비를 물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내가 팔고 나서 정확히 2배가 뛴 거였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금 내 계좌가 4억이 넘었을 텐데. 그 지독한 후회의 생각이 송곳처럼 제 뇌리를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이 거대한 상실감 속에서 제가 화를 낼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이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손가락을 붙잡고 매도 버튼을 누르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손으로 직접 누른 결과였습니다. 내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경제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하이닉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경신.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 이제 목표 주가는 200만 원. 앵커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아내도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무슨 일 있어요? 밥도 통 안 먹고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먼 산만 보고 무슨 고민이 그리 많아요? 아무것도 아냐, 그냥 나이 드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은 전혀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깊은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으면 손은 자동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오늘 팔았으면 아내에게 뭘 해줄 수 있었을까? 스스로를 고문하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잔인한 밤의 계산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20만 원, 150만 원 멈추는 법을 잊은 폭주 기차였습니다. 폭주하는 기차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그저 홀로 서서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그 기분. 내 손으로 쥐었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자가 느껴야 하는 처절한 박탈감. 분명 돈을 벌었는데 내 통장에는 2억이라는 거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왜 이토록 지옥처럼 불행하고 아픈 건지 그때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잔인한 고통은 저 거대한 폭주기차가 마침내 차트의 최고점을 찍는 그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홀린 사람처럼 주식 앱을 열었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짓말처럼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제가 전량을 던졌던 50만 원보다 무려 4배가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눈물로 모아왔던 주식 수를 대입해보니 가만히만 있었어도 제 손에 쥐어졌을 돈이 자그마치 8억 원이었습니다. 6억이 넘는 기회가 내 나약한 겁과 의심 때문에 통째로 날아갔다는 사실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 장중 200만 원 돌파. 앵커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차마 견디지 못하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화면에선 사라졌지만 200만 원이라는 잔인한 숫자는 제 눈앞에 유령처럼 둥둥 떠다녔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요? 나한테 다 말해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슴을 짓누르던 비밀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나 있잖아, 예전에 팔았다고 했던 그 반도체 주식 기억나지? 그게 지금 내가 팔았던 가격에 정확히 4배가 넘게 올랐어. 가만히만 있었어도 6억은 더 벌었을 텐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잠이 안 와. 아내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4배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6억은 더 벌었을 거야. 아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2억 벌었잖아요. 5천만 원이 2억이 됐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괴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종목도 맞았고 치열하게 공부도 했고 2년이 넘는 암흑기를 꿋꿋이 버텨냈는데 내 투자는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내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지만 어딘가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꽉 막힌 응어리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안의 공기가 답답해 무작정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니 문득 본질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종목은 맞았습니다. SK하이닉스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공부도 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HBM이 뭔지, 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지 밤새 검색했습니다. 인내도 했습니다. 7만 원 바닥에서도 손절하지 않고 남들이 국장을 떠날 때 매달 용돈을 아껴가며 뚝심 있게 모았습니다. 전부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버튼을 누르던 날 밤 어두운 거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저는 제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말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내 그릇만큼 먹은 거다. 그놈의 내 그릇이라는 단어. 4년의 세월을 버티고 남들의 비웃음을 참아낸 건 결코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실을 보는 순간 저는 은퇴자 특유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에 이르면 내 나이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그 공포가 4년간 쌓아온 내 확신을 한순간에 집어삼킨 거였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은 있었지만
내 판단을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의 크기가 쪼그라들었던 것, 그것이 진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며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나 사실 정말 잘한 거 아닌가?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2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4배의 수익입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비상금을 털었다가 계좌가 반 토막이 나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던 그 늙은 가장이 결국 4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놓쳐버린 6억이라는 가상의 숫자에만 눈이 멀어 제가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실제로 해낸 위대한 성취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애초에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젊은 시절 펀드 반 토막에 가슴을 쳐본 게 전부였던 사람이 은퇴 후에 홀로 공부해서 이 자산 형성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패입니까? 오히려 박수받아 마땅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제 그릇이 작았던 게 아니라 제 그릇이 작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속 터널에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모래 같던 밥이 부드럽게 넘어갔고 눈물겹게 깊은 맛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밥맛이 좀 도나봐요. 저 역시 아내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오늘 찌개 참 맛있다. 그 짧은 대화가 참 좋았어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놓친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음번에 더 크게 쓸 수 있는 수업료였습니다. 그 폭풍 같은 일이 지나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야속했던 봄이 지나고 싱그러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소소하게 저녁을 챙겨 먹고 동네 산책길을 천천히 걸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가만히 맞추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마음이 좀 진짜로 괜찮아졌어요? 응, 진짜 괜찮아. 이번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입에 달고 살았던 그 거짓말 같던 괜찮다는 말이 제 인생 처음으로 온전한 진심이 되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길고도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2021년 희망퇴직 공문이 돌던 그 쓸쓸했던 직장의 봄날. 남들에게 뒤처질까 조바심에 떨며 눌러버린 첫 매수 버튼. 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작된 잔인한 하락장과 안방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 훔치던 밤들.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낯선 용어인 HBM을 검색하던 외로운 새벽들과 쿡장은 답이 없다며 비웃던 옛 동료의 핀잔. 7만 원이라는 시린 바닥에서도 끝내놓지 않고 버텼던 날들을 지나 마침내 50만 원의 누른 매도 버튼과 주가 200만 원을 바라보며 깊은 자책에 빠졌던 그 잔인했던 봄날까지. 그 고독했던 모든 시간들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다듬어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제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당당하게 2억 원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위대한 사실을 이제는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더 벌 수 있었는데 일찍 팔았다는 멍청한 후회에 갇혀 제가 이뤄낸 그 눈부신 성취를 스스로 가리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히 압니다. 5천만 원이 2억이 된 건 어쩌다 걸린 유행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4년을 독하게 공부했고 4년의 폭락을 온몸으로 버텼으며 4년 동안 나만의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정당한 땀방울의 결과였습니다. 화면 속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가끔은 아직도 아른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아프게 자책하는 대신 기분 좋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건 내가 억울하게 놓쳐버린 비극의 돈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다음 투자에서 더 대범하고 크게 승리하기 위해 지불한 가장 값진 수업료였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기회의 기차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 앞에서 이번에 겪은 경험을 발판 삼아 한층 더 단단하고 넓어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채 차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
평생의 세월이 담긴 박스 하나를 들고 쫓기듯 회사를 나오며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쓸쓸하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고 모진 풍파를 묵묵히 버텨낼 수 있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긴 여정이 제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인생의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은퇴자들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